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꼭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정치인과 다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봐왔던 이제까지 정치, 그 정치는 늘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상식에 유배된 정치들을 많이 했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한 형제와 한 세상에 한 가족들이 거기에 영락이나 부처로 갈라서 뭐 하려고 합니까? 현실 우리가 봐왔던 정치는 도저히 나눠질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나누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분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각자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걸 듣고 보면 그 말이 이상하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투표를 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투표를 우리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지만 그렇게 해서 찍고 찍었는데 좋아집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우리가 뽑아놓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는 이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주권자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선언했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치 바꿉시다. 한번 같이 바꾸시겠습니까? 첫 번째, 누구 뒷담화 하는 것을 주 전공하는 정치, 여러분 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로지 정치인의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꿈과 사랑으로 온전히 차워져 있는 그 연설에 우리는 감동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5년 전인가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제안합니다. 나의 꿈과 소망과 성실을 이야기하는 정치를 합시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정치를 가지고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모든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를 뒷담화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존재로 서 있으면 제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누구를 반대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기에는 제가 살아야 될 제 값진 인생이 있습니다. 보시죠. 정치인이 이런 정도 연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가장 고품격의 정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사랑했던 이유 아닐까요? 이게 보이는데 좋은 데 어떤 분이냐면 거의 뭐 노래방을 지금 약간 에어컨 가지고 와서 거의 노래하는 분위기로 저게 나요. 네. 약간 좀 저를 만취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고 있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2010년, 2014년 두 번의 제 선거를 치렀지만 그 선거가 저는 선거운동 내내 상대 후보의 이름 숫자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독사하게 시키면 저는 이런 독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바꿨습니다.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링 위에서 올라선 권투 선수가 상대를 때려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경쟁을 이해하지만
실현하는 것, 이게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까지 우리에게 열등감과 우열감 그리고 비교 경쟁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도 도토리 키재기 게임의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는 좀 병든데요. 나는 지방대요. 이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열등감과 차별감과 우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정치 경쟁을 대한 뜻도 저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거나 그 다른 어떤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와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는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이고 저에게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신다면 저는 이 헌법과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토시를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저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것이 어떤 경우에든 누구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엇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내 주장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저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16살 혁명하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제적된 이후로 저는 평생을 걸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직업정치인입니다. 저에게 그 정의는 종교인에게 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대한 저의 생각과 지금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정의와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혁명을 꿈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정의의 깃발을 갖고 악마를 쫓아내는 일이고 부정한 사람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의 20대를 끝내고 저는 현실 제도 정치인의 직업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에 저의 스승이 되었던 분 누굴까요?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직업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정의. 어떤 분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300몇 페이지 책을 쓰시던데 여기서 이 정의를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즐겨 표현하는 이 정의에 대한 규정은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강한 자 바르게, 약한 자 힘주는 것. 저는 그것이 인간세의 정의 같습니다. 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천 년의 전쟁과 폭력과 혁명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수천 년 역사의 그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우리의 사회 제도이자 우리의 사회 철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려면 그 길은 수천 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눈물과 죽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 결론은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젊은 날 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혁명가가 되고자 했지만 저는 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주의자가 되었고 그래서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의 직업 윤리와 직업 철학과 직업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음 정부를 이끈다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라고 쓰고 총통이나 임금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휘두르고 국세청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자기가 추천해서 사법부를 이끌고 의회는 자기의 집권여당을 통해서 집권여당을 거수기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정치, 그 정치로는 사실상 더 이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 지금 70년의 우리 헌정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 아닐까요? 그래서 저 지금 안희정의 도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평범하고 빼곡고 힘없는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과 평범한 우리의 시민들에게 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는지 저는 꼭 입증시켜보이고 말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날 것 같은 1인의 카리스마와 통치력이라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회 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따른 그 시민권의 자유와 우리의 헌법 질서가 명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운영 체제를 통해서 임명직 국가 권력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적인 중립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이 헌법과 헌법의 질서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체제가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정의와 인권과 평화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저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러한 소신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저의 이 모든 이 소신과 포부는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저에게 일할 기회를 줄 때라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지구당 창당은 3번이나 했지만 한 번도 출마를 못했습니다. 출마할 만하면 대선자금 수사한다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출마한다고 창당을 해놓으면 전과자라고 공천을 안 주는 통에 국회의원 벽보 한번 못 붙여봤습니다. 평생 정당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큰 부를 형성하고 출세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직업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그 마음에서 저는 지금 현재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지난 7년을 이끌어왔습니다.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김종필 총재님, 공화당의 본사입니다. 사실상은 보수적인 색채로 치면 영남보다 더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어 보지 못한 그곳에서 김대중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습니다. 김종필, 이해창 총재가 못다 이룬
충청도 정치인의 그 좌절과 비애를 뛰어넘어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도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길, 저 그 길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을 하고 도지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되어서 7년 동안 일을 했고, 저는 이 7년 동안의 이 결과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공약 이행률과 압도적으로 높은 도정 만족도와 지지율을 유지한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기 직전에 충청남도 도의회는 44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딱 2분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40분의 도의회 의원들 중에서 이번 도의회 회기도 30명의 새누리당과 10명의 민주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공약 이행률이 1등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한 번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그 충청남도의 보수적인 동네에서 386 좌파 젊은 물사 와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던 그 도에서 왜 오늘 저는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높은 도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까요? 제 소신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법과 제도의 규칙에 따라서 지역의 갈등 사안을 제 정치적 소신으로 선언을 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내에서 그 법과 제도와 규칙의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저는 모든 것을 거듭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가로림 만에 주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주력발전소를 하게 되면 생태와 갯벌 면적의 20%가 줄어들고 생태적 가치의 주요 자원들이 다 폭발된다라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미 수산자원과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서 이미 폐업 보상을 통해서 새로운 해상관광산업의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조력발전소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 속에서 2년 동안 시달렸어요. 찬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 선거 때 당신을 지지했으니 당신은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분명한 입장을 선언하고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이 주력발전소 사업을 별로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환경과 진보적인 단체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 2010년 저희 선거에서 좀 더 저 우호적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른 시도에서는 단체장이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이 사업을 무마시키거나 원점을 돌려놓은 사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제도의 지배입니다. 그 제도의 공정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것. 현명한 사람의 현명한 통치이든 폭군의 폭정이든 사람에 의한 사람의 경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삭빠르고 힘센 사람들이 그 구조에서는 살아남지 우리처럼 무직하게 어디 가서 줄 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가 되면 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반, 반드시 찬성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 반을 섞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하는 이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법적 정의를 저는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을 끝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결과에 따라서 주력발전소는 수석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안희정의 순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생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기존 법과 제도가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 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아직 취임 선서가 안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헌법 준수입니다. 즉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정부의 리더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가 지금 대연정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 것이 자꾸 중도 우클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민주주의만이 우리 공화국의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이 질서 내에서 좀 더 많은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헌법이 명령한 바대로 정부의 리더가 제가 된다면 의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러한 민주주의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우클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정치인 저 안희정으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 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국민의 기본권보다 먼저 나오는 헌법조항, 정당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 설립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규정입니다. 이 정당 정치를 세우지 않고선 매번 선거 때마다 나를 따르라, 내가 태평성대 만들어주겠다. 그건 옛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헌법을 준수를 하면 물론이고 민주주의 헌법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도의 슈퍼 유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한민국의 이 고통을 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해결하고 풀어내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꼭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노무현의 역사를 완수하겠다는 저의 선언과 맹세의 한 자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재단, 미르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액면가대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속은 구린데 말은 저렇게 할 거야. 우리가 말하는 20세기의 지성사는 해부하고 분석하는 일이었고 비판적 사고를 지니는 것을 우리 지성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을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성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 20세기에 잘못된 지성사 같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그 사물을 부정하거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누군가가 누군가 사과를 아래로 떨어뜨렸을까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뉴턴의 만인력은 연구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747 잘해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봉헌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건설 사장님답게 24조 원 부를 동원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그냥 사대가 그냥 확 집어넣는 겁니다. 선한 의지를 받아들이자고. 그 선한 의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실수한 건 뭡니까? 국가주주형 경제발전 모델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은 계산을 못한 겁니다. 60년대에 했으면 혹시 통할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구를 조롱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선한 의지로 글로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신지성사의 출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간혹 저는 현실 직업정치인으로서 너무 인문, 철학, 지성의 선생님들의 영역을 자꾸 제가 어줍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부님과 스님과 목사님들이 해야 될 영적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제 연설 중에 그런 내용을 자꾸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의 그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분명히 좋은 사회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존경합니다. 수많은 학교와 연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지성인들과 그 지성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우리의 좀 더 많은 자각들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역시 저도 또한 그 많은 가르침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그냥 액면가대로 누구랑 링에 올라가자마자 다짜고짜 서로 뺨때리면서 권력 차지하는 게임 그 수준에 좀 넘어가야 우리도 새로운 품격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뛰어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의 밀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힘찬 박수 우리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과 이제 질의응답과 대화 시간인데, 지사님 그 순서는 사회자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하시죠. 그럼 저기 서 있으면 됩니까? 내려갑니까? 예. 제가 방금 우리 안 지사님 그 강의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정말 뵙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요. 뵙기 힘들기 때문에 사진을 개별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께서 얼마나 우리 안 지사님을 좋아하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무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몽땅 올라가서 안 지사님하고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안 지사님과 증문증거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할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내빈 소개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재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정재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님 오셨습니다. 우리 오석근 부산대 부총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대 노사모 회장이신 명계남 우리 스님 오셨습니다. 부산에서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지성 옆에 보면 저기 주사위가 하나 보일 겁니다. 저기에 이제 각 면마다 지금 질문지가 붙어 있는데 그 지사님께서 실컷 던져가지고 떨어지면 제일 위에 있는 붙어 있는 질문지를 떼가지고 읽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재밌네요. 약간 007 음악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상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취미, 습관, 몸매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취미는 운동하는 것, 운동하고 책 읽는 게 취미인데 운동이 아무래도 취미인데 요새는 탁구 좀 합니다. 탁구 하는데 와 역시 탁구를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제 제가 펜홀더에서 펜홀더 23년 했고요. 쉐이크 핸드로 바꿨어요. 사실은 옛날 동네 탁구장도 치다가 도지사 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니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탁구를 배우자고 했는데 다 쉐이크를 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쉐이크가 너무 장점이 많아요. 펜보다. 펜을 빼갈 때 막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대신 앞에서 손재주는 묵히긴 좋아요. 그럼 뭘 할까 하다가 근데 어렸을 때는 펜홀더가 좀 남자다고 그랬어요. 쉐이크는 좀 여성스럽고. 그래가지고 쉐이크를 제가 좀 약간 거부하다가 쉐이크를 배웠어요. 쉐이크를 배웠는데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이래가지고 이제 힘으로 때려야 돼. 근데 모든 운동은 몸에서 나와요. 이 어깨만 가지고 자꾸 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 회전근이 끊어져요. 회전근이. 이게 360도 돌아가는 근육이 여기하고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근육들이 모여 있는데 세 가닥으로 여기 대부분씩 끊어져요. 이 얘기하려고 역시면에 예. 그래서 운동인데 운동을 하면서 저는 늘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그 제안드려요. 운동, 독서 이 두 개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엉클어진 머리를 빗질하는 것은 빗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빗질하는 두 가지 빗은 독서와 운동밖에 없어요. 김용옥 교수님이 몸 철학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오감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세상이 우리의 이성이냐 아니냐, 인식에 정확하냐 안 하냐, 이 인식론 싸움, 인식론 논쟁이 한 줄거리인데 결실로 몸 자체도 인식이거든요. 이데아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몸을 움직여서 마음이 정리되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독서는 늘 두 가지가 제 취미고 습관은 내가 이건 아무데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제 아내밖에 모르는데 부산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자는데 자는 버릇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듣고 나서 학교 안 들었었는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놨다가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랑 동네 아줌마들이 화투 치고 미나투 치고 놀다가 얘 자는 거 봐 웃기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있을 때 이렇게 둘러 자다가도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왠지 막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다가 자꾸 이런 습관이 있어요. 저랑 좀 더 가까워지셨나요? 몸매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얼굴! 그래도 사람의 미모에 가장 중요한 건 눈빛입니다. 눈빛이 이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눈빛이 걸러지는 건 굉장히 시간이 축적돼야 되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충청남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오셨어요. 제가 유홍식 주기님이랑 그 행사를 재작년부터 준비했었는데 유홍식 주기님이 나한테 빨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오시게 되면 교황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는 영광을 주겠다고 빨리 받으라면서 주기님 뜻은 고마운데 저는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재정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저는 특정 종교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께 절을 해야 되고 성모 마리아님께도 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코코자에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특정 종교를 못 갑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충청남도에서 행사를 2번 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영접을 제가 해야 됐습니다. 영접하는 건 참 영광스럽긴 영광스러웠는데 헬기 2대로 날라오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헬기가 내렸어요. 저는 멋모르고 초등학교 철봉 근처에 있다가 헬기가 운동장에 내려오는데 모래가 이 바지를 뚫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와.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땀진한 것처럼 그 모래에 두드려 맞은 자국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이제 교황님을 얼른 털고 갔는데 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의 그 눈빛이 확 느낌이 오더군요. 그 유홍식 주기님은 제가 얼른 짧게 아미고대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어야 하는 거 내가 얼른 그걸 배워가지고 이 유홍식 주기님이 내 친구다 그랬더니 교황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 그것만 외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황청 대사 그 비슬자 키 큰 남자가 있어. 얼른 통역을 해주더라고.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근데 한마디로 내가 유홍식 주기님이랑 여기 도지사지만 친구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나를 소개해갖고 이렇게 저는 아리랭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질문은 그 정도로 해야. 근데 그 눈빛이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눈빛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떤가요, 제 눈빛을? 예,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사위는 이걸로 하시고요. 그 옆에 보면 질문 제한이 있습니다, 지사님. 네. 책상 위에요. 네, 그 질문 제한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제 우리 지사님한테 궁금한 것을 그 안에 이제 봉투에 그 상단에 넣었는데 뽑기 하듯이 뽑아가지고 하나 건져서 이렇게 질문을 읽어주시고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주사위에 앉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불편하신 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주사위 돌려드릴 때 안희정 지사님께서 앉으신 주사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천륜이 써주셨네요.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대통령이 되시면 성과연봉제 폐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만 성과연봉제 자체를 지금 폐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사 간의 사용자의 일방적 형태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도 없고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부와 경영진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책정은 노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당한 이해
일한 어떤 그 성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제도를 둘 수 있는지 저는 노사 간의 합의를 그것을 돌리겠다. 노사 간의 협의 주제로 돌리겠다. 일반적인 이 밀어붙이기 성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반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이 계속했는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실 거니까 기재부 장관을 노동부 장관을 확실한 노동자의 편에 있는 사람을 인정시켜서 꼭 철폐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의 격차,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임금 착취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동일 업종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임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극악 처방까지 해서 뭔가 정부의 정책으로 이 문제가 접근돼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힘의 균형입니다. 우리 임금 지도자, 노동자 여러분 좀 더 단결을 해주시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확대 강화를 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혁신적 노조 조직과 활동을 좀 조직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충청남도의 유성기업과 가불 모토텍의 사용자들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작년에는 가불 모토텍 사장을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로 그 사장님을 법정 구속시켰고 엊그제는 유성기업의 사장님을 노조 파괴 행위로서 부당노동 행위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기업인께 말씀 올립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무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탄압을 하면서 수출 입국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문제가 풀리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그 임금 생활자들의 그 임금이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의 소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틀어막나 알아서 틀어막나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는 순환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이 순환의 가장 핵심 이를 통해서 소득 배분이 되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이 일을 통한 소득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한 소득 배분의 가장 핵심이 노동 단가입니다. 근데 이 노동 단가가 동일 라인에 동일 노동을 해도 노동 단가가 50%씩 차이가 나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 저는 일단은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등 제가 부당 노동행위를 받았어요. 알바를 하고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지금적으로 내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고 부당한 계약 조건 이상의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기는데 5단계의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고등법원, 대법원. 이걸 노동법원 제도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보호하고 이 적극적인 노동 보호 행위가 사실은 제가 말한 근로와 연계되어지는 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노동이 착취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의 정책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그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받자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 말씀드립니다. 조현남님, 해운대구 우동에 사시네요.
부산 신구리 569 건설 중단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지금은 다 고라프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원자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핵심적으로 뜨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풀려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아냐면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발전 시설 용량의 50%가 다 충청남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해안가는 최다 화력발전소입니다. 거기에 화력발전소에 석탄 뗀 그 연기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우리가 문제제기할 때는 별로 문제제기도 안 되다가 나사에서 대기 측정해가지고 그 초록빛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나더구만. 자, 석탄과 석탄에 입각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에 입각한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가장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비용을 지금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싼 에너지가 된 거죠.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이 가장 값싼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해야만 산업이 꼭두되고 여러분들 불 켜고 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원자력과 화력 발전이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벌써 절전하십니까? 그래, 뭐 한 병 정도는 꺼도 됩니다. 예. 예.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우선 공감을 좀 얻고 싶습니다. 이 공감하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산자부가 구성하고 있는 전력 수급 계획은 원자력과 석탄을 지어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의 전력 단가 요금을 맞추는 쪽으로 수급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이 수급 계획을 바꿔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에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계획을 바꾸자라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에다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하면 제가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소 보상해라! 우리 지역 화력발전소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저는 거기에 머물기가 싫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저는 대한민국까지 만들어서 같이 제안해줘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저 1등병의 보추병이라 할지라도 저는 늘 언제나 사단장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젊은 친구들 이렇게 살면 좀 손해를 봅니다. 네. 자기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도 간혹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키우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소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영화에 어퓨 불맨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레드코드라는 기압동에 죽은 사병이 죽음의 원인,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데 마지막으로는 그 사령관이 유죄 판결을 받죠. 그러나 그 레드코드라고 하는 기압을 줬던 상급자에게도 1급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지만 왜? 해병대의 전통으로 그 동기를 잡으라고 시켰으니까. 그러나 하나, 그 자리에서 네가 인간으로서 네 동료에게 해야 될 너의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을 냅니다. 우리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의 역사가 망했을 때 나는 책임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화력발전소 반대한다는 정도로만 얘기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전력 수급 계획을 바꾸자고 아예 송두리째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이끌 대통령감 아닙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569 건설을 포함해서 원자력은 이미 수명을 다한 원자력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 요금 측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전력이 있으면 가정용은 18%가량 씁니다. 한 20%가량이 상업용으로 쓰고 나머지 60%가량을 제조업으로 씁니다. 산업용으로. 근데 이 산업용의 이 전력 단가가 산업의 제조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은 1.4%가량입니다. 전력 요금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전력 요금 체계를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처럼 원자력과 화력에 기반해서 이 값싼 전력을 공급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변화 온난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절대로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비중을 자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나가 갑자기 기가 안 나요. 전력이 그 수요가 갑자기 넘쳐가지고 다운되는 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우리가 발전 시설 용량이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100인데 피크 타임 때 101만 대가 다운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은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에 대한 시간별 순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급하게 막 지어야 되고 무조건 화력발전소 금방 더 늘려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전력 여유분이 20% 목표를 가지고서 거의 20%째 전력요금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피크를 면하기 위해서 이 유의시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다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적정한 전력요금의 조정, 이 문제를 저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목의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 더 뽑아주십시오. 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말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야 전력요금 올린다고 서민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한두 개 지금 저항이 붙이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문제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국민과의 소통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통령 혼자의 원내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회와 정당이 정상적 민주주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만이 합의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 활동의 필내에는 좋은 노동조합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재종학님이신가? 재종환님이신가? 부산시? 네. 그랬군요. 그럼 육성으로 하세요. 네. 네네. 그 투표를 할 때는 그 후보의 공약을 보지 말고 그 후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지사님이 생각하는 안희정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마이크 그냥 들고 있어요. 지금 한 30, 40분가량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약간 이 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이긴 한데요.
솔직히 막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사님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른 후보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는 딱히 큰 그 차별점을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님이 직접 나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점이 다르고 또 같은 당에 계시는 그 문재인 후보님 있잖아요. 그 후보님과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3, 40분 동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그 잘생기셨고요. 그리고 좀 일단 확실히 자기 그 주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좋은 느낌, 나쁜 느낌한테 뭐 나쁜 느낌 쪽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좋은 느낌의 요소 중에서 그 느낌이 일단은 마이크 더 들고 있어요. 예. 마이크 좀 위험합니까? 그 마이크 들고 있어요. 그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말씀하신 요소 중에서는 잘생겨 보인다,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감이 간다는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텔레비전만 더 멋있는 사람 많죠. 근데 그 느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적되어지면 그것이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서의 어떤 직관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공유해 봅시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이 찬양을 받은 사람들, 그게 정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데카르트의 학문 서술에 보면 직관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뭐 데카르트까지는 안 가도 우리 모두 다 느낌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느낌에 있어서 좋은 호감이 있었다면 저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도 좋은데라는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느낌 속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와 차기 정부가 이끌어야 될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로 그 후보들은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물건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쇼핑 쭉 했다가 저기 좋은데 가성비 얼마지? 이게 가성비 몇 따지? 근데 그러면도 왠지 이게 더 땡겨요. 그죠? 네. 근데 그 소비 패턴을 많이 해보다 보면 굉장히 현명한 소비 패턴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워낙 상업적 광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를 이끌기는 그 욕구에는 굉장히 많은 이데올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직관적 느낌하고 좀 다릅니다. 이미 상업적 광고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나의 직관적 소유욕이 그것을 자꾸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지금 뭐 특별히 충남도청에 취재가 어렵잖아요. 그죠?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소중하게 우리 질문하신 분께 접근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이 다르냐? 이 문제는 사실상은 여러분들 숙제를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를 디스플레이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창가에다가 저를 전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한 오후에 쇼핑몰을 걷듯이 잘 구경하시면서 그 느낌대로 좋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안 이사님 저기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해주시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네, 그럼 제 시간에 반절을 떼서 지금 손 드신 분들.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 예, 무조건 참으라고 했던 건 아니고 제 취지는 지금 국가 재정에 재정을 짠다면 이러저러한 급한 순서가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까지 이 돈이 형편이 돌아갈지가 영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다만 현재 지금 한 2조, 3조가량의 국가 장학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있어서 성적 연계형 장학제도가 있고 기초생활과 경제적 형편 능력에 따른 장학제도가 있는데 이 장학제도를 가능하면 저는 생활과 경제적 형편의 능력치와 연동되어서 지급되도록 하는 쪽으로 좀 더 손을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하기에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알바하고 공부를 하러 알바하는 건지 알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 모르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학제도를 좀 더 풍부하게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장학제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형편에 비례해서 이 장학제도가 여러분들께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선은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확고한 국공립대학 지원 정책을 저는 펴려고 할 겁니다. 대학이 지금 취업기관이 되는 이 시대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이나 순수 연구 분야나 순수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저는 지방의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공립대학 발전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공립대학에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강화시키는 거냐? 지금 이 시대의 대학은 도대체 뭐냐? 이 시대의 대학을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대학을 키워야 되냐는 이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 지방의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큰 발전 동력이 되고 있는 정신과 학문과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와 그 학문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대학입니다. 나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취업학과로 전락되어 있는 많은 대학의 분야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학지원 제도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과 경제적 형편과 관계되어서 그 장학제도를 연동해서 더 장학제도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복지지원제도와 복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다가 대학생들하고 대화해서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선거 때마다 지금 반값 등록금 약속한 지가 벌써 몇 번째 선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얼른 실천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부산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 뛰게 한 남자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남자 때문에 잠을 이렇게 설칠까 한번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 중에 딱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가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안희정 지사님이십니다. 예. 그가 안경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참 괜찮은 세상이고 그의 가지런한 치아에서 나오는 말들은 믿음직스러운 말이면서도 훌륭하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 지사님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네. 콜라보레이션은 합성이라는 단어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지사님 여기 강당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 네. 저 보십시오. 저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원장이면서 이 길을 거의 30년 동안 걸어오고 있습니다. 외길.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아이를 누구보다 잘 찾아냅니다. 우는 사람은 선물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콜라보레이션을 지사님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당면한 과제. 그 다음 지사님, 아까 지사님도 아까 그 배지 달지 못한 그 서러움, 창당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출발선이 너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출마자들은 대선 후보자들은 손쉽게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국공립 학충 50%. 국공립 학충 50%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지금 민간, 사립은 훨씬 더 많은 질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잘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거 보육과 출산의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푸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준에 나와 있는 답은 답도 아니라고 얘기를 딱 쳐놓으니까 제가 도망갈 데가 없네. 글쎄요, 그 질문에 출산과 보육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그런 방법으로 질문들을 잘 안 하시는 데가 아마 원하시는 답이 아마 그 문장에 있어 보여요. 네, 그 문장에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육 거에 대해서 유부 통합이 문제라든지, 현재의 어린이집의 그 보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일들, 사회적 제도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더 필요한 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든 직장형 어린이집을 늘리든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 시설의 표준 보육 단가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문제이든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그들의 교육, 훈련, 라이센스 기능을 높이고 그들의 신분과 처지와 대우 조건들을 확충시켜내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을 표준 교육 단가, 보육 단가에 의해서 그 단가만 현재 다 보충을 해주는데도 약 2조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육교사의 신분과 대우를 유치원 선생님의 교사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교육훈련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차기 정부에서 아마 우리가 재정과 계획을 짜내는 데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시설과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를 표준 보육단가 내지는 현재의 그 시설을 그 대우를 또 그들의 신분을 안정화시켜내는 쪽에 조금 더 재정과 제도적
방점을 좀 두고 이끌어 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건 마저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육은 가난한 엄마 아빠를 만났건 아니면 풍족한 엄마 아빠를 만났건 그 아이가 가장 인생에서 토대가 되어지는 그 감성이 익어가는 그 보육 단계에서 우리는 가장 최상의 보육교권을 제공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예, 이겁니다. 이것의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제가 짤 수 있는 재정과 동원 가능한 인적 구조를 한번 더 짜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정도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아마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제가 이 정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의 보육 지도자분들이 아는 설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사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은 그만 받는 걸로 하고요. 지금 지사님 8시 20분에 지금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아니, 지금 질문 더 받으시면. 지금 제가 지금 저 내일 출근해야 돼요. 자 시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자, 지금 저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기차 시간 예약해놔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 아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요 뒤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사진 찍은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직무집단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아쉬운 것이 부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 좀 시간이 짧아서 잠시만 좀 앉아주시고요.